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기마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예전부터 분할 매수 비중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요. 최근에 저평가 우량주도 많고 하니까 오늘은 주식 매수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투자 방법이라는 게 정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요리처럼 개인 성향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오늘 내용을 마치 법칙이나 그런 것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정도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식 투자와 관련된 기초 상식으로 기본적인 내용을 좀 다뤄볼 건데요. 우선 오늘 순서는 물타기와 분할 매수의 차이점을 먼저 알아보고 분할 매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볼게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식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인 손절하는 방법도 같이 한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내용은 주식을 꽤 오래 하신 분들한테는 기초적인 내용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참고 삼아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니까 본인이 사용하는 방법이 따로 있다면 비교도 한번 해보시면서 기회가 된다면 시청자분들이 따로 한번 적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무슨 법칙이다 이런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분할 매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네, 간혹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물타기와 분할 매수의 차이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요. 물타기와 분할 매수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하냐 생각 없이 매수를 하냐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흔히 물타기라고 하는 행동들을 보게 되면 내가 산 종목이 처음에 산 가격보다 더욱 떨어지게 됐을 때 계속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만큼 추가적으로 주식을 더 사는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게 매수 단가를 낮추는 행동이죠. 네. 그런데 물타기는 이 종목의 비중을 얼마만큼 할 건지 같은 그런 사전에 계획된 내용이 전혀 없다 보니까 내가 가진 현금만큼 종목의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계속 막 사들이게 되면서 무한정 평균 매수 가격을 낮추려고 하는 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획이 있냐 없냐 차이인 것 같은데 근데 결과로만 보면 물타기나 분할 매수나 다 같은 거 아닙니까? 결과만 보면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렇게 하는 물타기도 평균 매수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분할 매수와 비슷한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물타기는 사전 계획 없이 매수 진행을 마구 진행하는 거니까 내가 매수한 종목의 비중을 조절하는 데 실패할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그러면 물타기가 비중 조절을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매수해야 될 적절한 타이밍이 왔을 때 이미 물타기로 돈을 다 써버려서 매수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야, 이거는 좀 뜨끔하네요. 주식 투자한 사람 치고 그런 경험 안 한 사람 없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래서 물타기를 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비중 조절에 실패하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비슷한 경험 하신 분도 많을 텐데 예를 들어 처음에는 이 종목에 한 1,000만 원 정도 투자해야지 생각을 했었는데 물타기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2,000, 3,000 투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고 또 그 종목을 메인으로 생각한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 자기가 가진 종목의 주포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물타기를 잘못했을 때는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비중 조절에 실패할 수 있으니까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투자 습관으로 분류될 수 있어요. 그럼 분할 매수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됩니까? 네, 그럼 분할 매수가 뭐냐 하면 분할 매수는 주식 주문창에서 내가 매수 버튼을 누르기 전에 사전에 미리 매수하는 가격과 비중을 설정해 놓고 진행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첫 매수 버튼 누르기 전에 비중이나 추가로 들어갈 가격대가 다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한다고 했을 때 이 종목을 내가 가진 현금에서 최대 20% 정도의 비중만 유지하면서 5회에 걸쳐서 분할 매수하겠다는 계획을 미리 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재 제가 1억 원 정도 현금을 주식 계좌에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20%인 2천만 원을 A 종목에 투자할 거라 이 말이죠. 그렇죠. 그 비중 2천만 원을 갖다가 5회에 나눠서 분할 매수한다고 가정해 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분할 매수 방법은 앞에서 5회에 걸쳐서 나눠서 진행한다고 했으니까 가장 많이 알려진 방법인 10, 10, 20, 20, 40%의 방법으로 5번을 나누어서 매수하는 건데요. 그게 보통 많이 하는 방법인가요? 네. 그러니까 초기에 매수 시에는 2천만 원의 10%인 200만 원 정도만 넣었다가 향후에 주가 흐름에 맞게 대응하면서 추가로 200만 원을 넣고 이후에는 20%인 400만 원, 400만 원, 그리고 800만 원씩 늘려가면서 매수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계획을 했다고는 했는데 만약에 더 안 떨어지고 중간에 올라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분할 매수를 진행하는 도중에 주가의 흐름이 내 예상보다 너무 빨리 올라서 원래의 계획인 2천만 원의 비중을 다 실기도 전에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네. 이럴 경우에는 원래 계획대로 비중을 맞추겠다고 추가적인 금액을 억지로 더 넣기보다는 기존에 들어간 금액만큼만 투자해서 수익을 실현한다는 생각으로 진행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총 2천만 원의 투자금을 분할로 해서 사려고 했고 아직 몇백만 원치밖에 안 들어갔는데 주가가 급등해버리면 추가로 억지로 사지 말고 조금 산 거 그대로 갖고 가라는 거네요. 그렇죠. 저는 그 방법이 오히려 안전하면서도 수익 실현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지금 소개하고 있는 분할 매수 방법은 3개월 이상의 중기적인 투자에 유리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그날 사서 그날 파는 당일 매매 방법이나 하루에 10번 이상 사고 파는 스캘핑 같은 그런 초단기 매매의 경우에는 분할 매수의 방법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방법이라는 점 알려드릴게요. 왜냐하면 당일 매매나 스캘핑 같은 그런 초단타 매매의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들어가서 순간적으로 나와야 되는 타이밍이 중요한 매매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당일 매매나 스캘핑 같은 그런 초단타 매매는 매매의 특성상 맞다 싶으면 타이밍이 왔을 때는 단번에 왕창 들어갔다가 또 나와야 될 타이밍에는 거침없이 나와야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소개해드리는 분할 매수의 중기적인 방법은 당일 매매나 스캘핑 같은 그런 초단기 매매에는 맞지 않는 방법이라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말하는 게 3개월 이상 그렇게 투자하는 방법에 유리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분할 매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루에 한 번 이상 매수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하루에 한 번만 해라 이거네요. 그렇죠. 분할 매수를 할 때는 하루의 주가 흐름상 가장 적절한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하루에 한 번만 매수하는 방법이 바람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방법으로는 거래가 소강 상태인 3시 이후로나 3시 20분 이후인 동시호가 시간을 이용해서 분할 매수하는 방법을 선호하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를 했을 때 5회에 걸쳐서 한다고 한다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최소 일주일 정도는 매수 기간으로 설정할 수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한 주 전체의 주가 흐름 전체를 내 매수 가격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네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매수하지 않고 주식을 안 사는 날도 있을 수 있으니까 2주나 3주에 걸쳐서 매수 기간이 정해질 수도 있는데요. 각자 투자 방향에 따라서 매수 기간은 따로 정해질 수도 있는 거니까 각자가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게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5회에 걸쳐서 분할 매수를 한다고 했을 때 아무리 짧아도 일주일은 매수 기간으로 잡아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주가가 느리고 무겁게 움직이는 일부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매수 기간 자체만 2-3달이 넘는 경우도 있어요. 6개월 갖고 있는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내용 중에 하나가 손절에 대한 개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반적으로 손절가라고 해서 손절 가격이 많이 알려져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가격에 의해서만 손절을 실행해야 되는 걸로 오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손절 기준이 있습니까? 사실 손절에 대한 개념은 굳이 손절가라고 하는 가격이 아니더라도 손절 기준을 상황에 맞게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는 개념인데요. 예를 들어 현재 내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에 의한 매매를 진행하고 있다면 손절 기준은 손절 가격이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에 따라서 손절을 실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 저평가되고 싸서 들어간 게 아니라 외국인 수급 보고 들어간 거면 손절을 가격이 아니라 외국인 수급을 기준으로 손절의 기준을 잡는다 이거죠. 그렇죠. 또 그게 아니면 내가 어떤 종목에 대해서 향후에 부각될 이슈나 재료에 근거해서 종목을 샀다면 그 재료의 가시성에 의해서 손절 기준을 정할 수도 있는 건데요. 그게 쉽게 말하면 이게 앞으로 어느 시점에 이슈가 될 거라서 투자를 했는데 그 시점에 이슈가 안 되면 이것도 손절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어떤 시점에 예상하거나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이슈가 부각되지 않는다면 그 종목은 재료에 의한 손절 기준에 따라서 가차없이 정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손절이나 익절 가격이 주가가 판단 기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전문가 본인이 기준으로 삼는 손절이나 익절의 기준이 따로 있는 경우도 많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설명하기에는 가격을 중심으로 설명하면 이해가 빠를 수 있으니까 손절이나 익절 기준을 가격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주가의 흐름상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가격을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겠지만 꼭 모든 매수와 매도의 이유가 가격으로만 결정되는 건 아니라고 봐요. 경우에 따라서는 지수가 기준이 돼서 매수와 매도 결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꼭 가격에 의해서만 결정이 이루어진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생각으론 최근에 우리 주식 시장을 봤을 때 가치가 저평가된 대형 우량주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특히나 요즘과 같은 시장은 개인들이 단기적으로 대응하기가 굉장히 힘든 시장이라서 차라리 중기적인 관점에서 앞에서 소개드린 분할 매수 방법이 유행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3개월 이상 투자되는 그런 거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1년 이상 보유하는 장기 투자 방법은 권장하지 않으니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중기 투자 방법이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는 지수 조정을 이용해서 가치가 저평가된 대형주에게 분할 매수를 적용해 보신다면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욕심이 과하면 심리적인 측면에서 분할 매수가 힘들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 점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내용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분할 매수와 손절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오늘 이야기가 진짜 기본 중에서도 상기본이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기도 하죠. 아무튼 물타기를 하면 비중 조절에 실패할 위험이 높아지면서 투자를 시작할 때부터 쉽게 투자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는 그 부분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화백 캔들피그의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